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01페이지에 보면 거미집 모형이라고 돼 있죠. 예. 거미집 모형은요, 이게 일반적으로 균형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수요는 가격 변동에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공급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이 어렵고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적용하는 경우가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균형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이제 균형점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 일반 상품과 같으면요. 이렇게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죠. 예, 그러면은 원래 있던 이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렇게 바로 이동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애들은요.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예, 그 관계를 이제 우리가 고려해서 이론을 분석한 것을 거미집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경제 논리에서는 뭐 돼지하고 이제 옥수수 파동 뭐 이런 걸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이제 뭐 의사가 됐든 뭐 학자가 됐든 나와가지고 돼지고기가 참 피부명에 좋다고 그러더라. 그 한마디에 갑자기 돼지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농가에서는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문제는 돼지를 당장 잡을 만한 돼지가 없죠. 왜? 없으니까. 그러면 돼지를 길러서 시장에 공급을 해야 됐을 때 역시 뭐가 걸리냐면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료가 필요할 때 주로 쓰는 게 만약에 옥수수란 얘기죠. 그러면 갑자기 농부한테 옥수수에 대한 주문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감자나 고구마를 심고 있던 농부들이 갈아엎고 이제 옥수수를 심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제 돼지에 대한 이제 사육이 막 늘어나고 옥수수에 대한 수요도 막 늘어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또 다른 학자가 나타나서 돼지고기는 실상 피부미용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 갑자기 수요가 확 줄죠. 예, 그럼 농가에서는 그동안에 돼지를 사육해봐야 별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 둘씩 이 돼지를 사육하는 게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또 옥수수를 재배했던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재배한 이 물량은 남아도는 거고 이걸 어떻게 소진할 방법이 없죠. 예, 그래서 또 이제 하나 둘씩 옥수수밥을 갈아엎고 감자나 고구마를 심으려고 그럴 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도 돼지고기가 역시 피부명에 좋죠. 그러면 또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요가 원한다고 그래서 바로 공급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하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이런 파동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경제학에서는 이제 뭐 돼지, 옥수수 이런 걸로 이제 그 파동을 설명하는데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돼지하고 옥수수는 출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주로 부동산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건물 같은 거를 공급할 때도 역시 시차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거미집 모형이고요. 근데 이 거미집 모형은 불안정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가정의 요건은 뭐냐면요. 금기의 수요량이라는 것은 금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금기 가격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T 시점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금기 공급량이라는 것은요. 이건 전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T-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냈다는 얘기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달에 시장에 만약에 주택이 1000채가 이렇게 완공이 됐어요. 그죠? 그때 요 1000채라는 것은요. 2022년도의 가격에 기초해서 얘가 시장에 공급된 거는 아니고요. 얘는 2019년 5월 달 시점에 요때 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착공이 들어갔던 애가 실제 완공은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완성이 된 물량은 현재 시장 가격에 반응한 게 아니라 전기 가격에 반응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의 가정은 또 뭐냐면 공급자들은 항상 현재 시장 임대료에만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상은 하지 못한다는 가정이에요. 공급자들이 미래라는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이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한 파동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수 있는데
공급자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달에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공급은 단기에는 변화를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초과 수요니까 가격이 상승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공급자들은 이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가격을 보고 착공이 들어가면요. 이게 실상은 완성이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23년 11월쯤이나 이게 완공이 되는데 이때 요 수요와 요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망하에서 착공이 들어가는데 막상 이게 완공 무렵에 가기도 전에 경기는 이렇게 침체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 예상해서 쏟아냈던 물량은 이때 가면은 남아도는 물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미집 이론이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들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상은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정에 보시게 되면은요, 거미집 이론은 주로 농산물과 같이 공급량이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공급량은 일정한 생산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변동이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시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한 게 10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공급자는 전개 시장에서 성립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금계 생산량을 결정하고 금계 생산된 수량은 모두 금기 시장에서 판매돼야 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가정이라는 것이 성립이 됐을 때 거미집 모형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02페이지 상단에 양가로 3번에 나와 있죠. 현재 수요 결정은 현재 가격에 의해서, 미래 수요 결정은 미래 가격에서 결정이 되지만 미래 공급 결정은 현재 가격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얘기는 미래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예상 능력은 결여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거미집 모형에 따른 안정 조건이라고 있어요. 안정 조건에 보면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눠지죠. 수렴형이라는 게 있고요. 발산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순환형이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수렴형밖에 없어요. 수렴형밖에. 그러면 이제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림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고요. 이게 공급 곡선이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찍어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수요 곡선 기울기는 완만하고요. 공급 곡선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일반 기울기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가정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시장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수요가 증가했지만 공급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해요. 그죠? 그러면 요게 현재 시장 가격을 보고 공급자들은 미래에도 이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해서 이 시점에서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얘가 완공이 이렇게 쭉 되는 과정에서 경기가 침체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완공이 됐었을 때는 거꾸로 물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남아도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가 되면 경기가 여기서 침체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대기하죠. 그러면 물량이 남아돌고 있으니까 새로운 착공은 안 들어간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경기가 회복이 돼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죠. 그러면 공급자들은 또 이 가격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또 착공이 들어가요. 근데 얘가 완공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얘들이 완공이 될 때 또 경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또 침체해서 대기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또 어느 시점에선가 경기가 살아나면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착공이 또 들어가죠. 그래서 완공. 이렇게 해서 되풀이 되면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수렴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초과 수요와 초공급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렇게 수렴해 가는 형태들 얘기를 한다. 그래서 수렴형이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나타나죠. 그러니까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일 때. 그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요거는 그림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렴형이라는 거는
수탄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을 때 어느 게 탄력적이어야 되냐면 수요가 더 탄력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탄력성의 수치를 만약에 대입하면요. 여러분 시험에도 언급이 됐지만 얘는 1.1이고 0.9가 되면 우리가 절대값 1을 기준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렴형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우리가 반대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부분은 기울기는 절대값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과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을 기준할 때는 거꾸로 반대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이지만 기울기는 반대구나. 그것만 인식하시면은요. 그러면 발산형은 얘하고 반대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발산형이라는 것은요. 거꾸로 우리가 줄여서 공탄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형이다. 그래서 여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를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기울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수요 곡선에 대한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에 대한 기울기의 절대값보다는 오히려 커야 되겠죠. 역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형을 얘기할 때는 순환형은 다 같은 거예요. 그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가 동일하고요. 수요 곡선에 대한 기울기와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같은 거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가 같고요. 그래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이 서로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순환형이라고 그러니까 실상 정리하는 거는 이제 수렴형을 중심으로 정리하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탄력성의 수치를 주게 되면요. 얘가 만약에 0.9가 되면 얘가 1.3이란 얘기는 이를 기준해서 공급이 더 탄력적이고 수요가 적으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기울기의 절대값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을 때 우리 이제 거기 103페이지에 가면은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구성이 되어 있죠. 거미집 이론에 따라 이제 시장의 모형 형태를 물어봤을 때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되어 있죠. 그래서 A 시장을 보시게 되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0.8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공급 곡선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은 0.6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절대값이라고 명시했었을 때는요. 마이너스의 부호가 생략되는 거죠. 우리가 탄력성 할 때 있지만 그냥 마이너스 0.8과 0.6을 하면은 얘가 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절대값을 명시하게 되면 마이너스의 부호가 빠진다고요. 그죠?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형이라 할 수 있냐면 발산형이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큰 경우니까. 그죠? 근데 B 시장을 보게 되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0.3으로 같죠? 이러면 우리가 순환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C 시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C는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0.6이고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값은 1.2가 되니까 1.2는 0.6보다 크니까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큰 것이니까 이거는 수렴형이 되더라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수요 함수하고 이제 공급 함수를 대입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또 문제를 풀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탄력성하고 일반적인 이제 기울기의 절대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어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렴형을 중심으로 그죠? 거미집 모형이 여러 번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대부분 A 시장이 수렴형으로 나왔는데 요때만 예외적으로 A가 이제 발산형으로 한번 등장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거미집 이론에 대한 형태라는 것은요.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이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게 103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지문 4번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거용 부동산은 필수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든 나쁘든 항상 일정한 양이 소비되고 거래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에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이제 거미집 모형의 이론까지 해가지고요. 경제 부분에 대한 이론을 이제 정리를 해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어서 이제 뭐를 하시냐면 플러스 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복습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경제론에 대한 플러스 원 이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자료에 이제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내용 중에서 올바른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올바른 것을 물어보느냐, 틀린 거 물어보느냐, 이것도 잘 보셔야 되죠. 기억해 보시면 수요는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서 측정되는 유량 개념이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요, 이 수요하고 이 공급은 일단 유량 개념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다만 이제 변수들 중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지만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있고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측정이 가능한 변수들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임대료 수입, 주택 거래량, 신규 주택 공급량, 소득 소비 등은 유량 변수다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은 맞는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주택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보셨을 때요. 만약에 2022년 1월 기준에 했을 때요. 서울시에 주택이 가령 예를 들어서 1,500만 채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누적된 양이잖아요. 그죠? 요 중에 작년에 거래된 양이 얼마냐? 라고 물어볼 때는 그러면 구간이 설정이 되죠.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기간이 설정이 돼야지만 거래량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주택 거래량은 우리가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더라.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1,500만 채 중에서 가장 최근에 공급된 신축 주택의 양은 얼마가 되느냐? 그런 것도 생각하려고 그러면 결국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만 우리가 신규 주택 공급량도 파악이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득이라는 것도 이런 얘기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소득세 신고가 들어가죠. 예, 그럴 때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우리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소득 개념이 아니라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고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소득이라는 개념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근로를 통해서 벌어들인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득과 소비도 역시 유량 개념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니은도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대체효과란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의 소비가 증가한다라고 그랬을 때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상대 가격의 변화를 인해서 대체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피스텔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는 원래 아파트 임대료도 월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고요. 얘도 월 100만 원이었는데 얘가 만약에 150으로 올랐으면 얘는 그대로 100만 원이니까 상대적으로 이 가격에 하락한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하는 대신에 대체 관계에는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을 보셨을 때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일 필요가 없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라고 그랬죠. 우리가 수요를 얘기하면 이렇게 유효라는 것이 수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라는 것은요. 구매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됐을 때 우리가 유효 수요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을이 틀린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완만한 형태가 되는 것은 개별 수요자가 소비한 양을 다 더한 것이 시장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완만한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올바른 것을 물어봤으니까 하나만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지문들에 대해서 묶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예,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을 때 이거는 이제 뭐를 물어본 거냐면요. 수요량의 변화하고 예, 수요의 변화를 구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 가격을 쓰기로 했고요. 여기를 수요량을 쓰기로 했다라고 약속을 정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수요 곡선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수요가 변화가 되면 곡선이 좌우로 이동이 된다고 그랬을 때 이거는 여기 종축에 있는 이 가격이 아니란 얘기죠. 가격이 아닌에 의해서 이 수요량이 변한 거죠. 그래서 가격이 아닌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화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곡선을 좌우로 이동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문제가 물어본 것은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곡선을 좌우로 이동시키지 않는 요인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가격. 그렇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가구 수가 감소하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좌측으로 이동할 거고요. 가구 수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갚아야 될 이자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늘어나겠죠. 근데 5번에 보시면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이거는 이 선에서 이동을 유도하는 거지 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2번에는 5번이 답이다. 예,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하고 예, 수요의 변화는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셔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뭘 물어본 거냐면 수요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대체재하고 보완재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대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예, 해당 재화의 예,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죠.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도 상승하겠죠.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대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예. 보완재는 반대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구성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했다는 여기서 실상은 5%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상승했다는 게 일단 중요한 거죠. 상승했더니 예, B 부동산의 가격이 10% 상승했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지금 위에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예, 대체 관계,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과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 화살표 방향이 같죠. 그러면 우리가 대체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얘가 상승했을 때 C 부동산에 대한 거는요. 가격은 거꾸로 5%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는 얘가 5% 상승하면 얘 수요량이 감소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완재 관계에 있는 애는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써야 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A와 B는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될 거고요. A와 C는 이런 관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A가 비싸지면 효용이 같으니까 B를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지만 A와 B는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써야 되니까 A의 수요가 줄면 C의 수요도 줄어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의 움직임이 얘가 상승했을 때 반대로 움직이는 애는 우리가 보완재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A와 B의 관계는 대체재고요. A와 C의 관계는 보완재다. 예, 그래서 3번 문제에서는 예, 답이 1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지금 순서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배우셨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수요 성격, 그 다음에 유량, 저량 구별하는 거 했었고요. 수요량 변하고 수요 변화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재, 보완재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탄력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탄력성의 크기를 구별해 준다 그랬죠. 1보다 크면 탄력적. 그죠?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재화 수요는 가격에 비해서 탄력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겠고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죠. 예. 소비자들이 탄력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임대료를 올리는 것보다는 내리는 것이 수입 증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대로 왜 명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사치제라고 그러잖아요. 백 하나에 뭐 500만 원, 700만 원, 뭐 심한 건 1000만 원도 넘어가는 게 있는데 만약에 백 하나에 500만 원짜리 있잖아요. 핸드백을 갑자기 10분의 1로 50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갑자기 판매량이 확 늘어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올리는 것보다는 내릴 때 수입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되면은 그러면 임대료가 인상이 되면 임대업자의 수입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한 2번이 일단 잘못된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우리가 수요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영향을 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될 거고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로 나타나면 0보다 크면 정상재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교차 탄력성도 마찬가지죠. 부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 탄력성에서 부호가 플러스면 정상재, 그죠? 마이너스면 열등재 이렇게 표현했듯이요. 교차 탄력성에서도 얘가 부호가 플러스면은 우리가 대체재, 마이너스면은 보완재 이렇게 이제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이제 경기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죠. 다음 내용 중에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답이 2번이고요. 5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지칭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주택 경기가 기준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보통 거래량과 건축량 등을 경기의 측정 지표로 즉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활용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주거용 부동산의 경기 순환은 일반 경제의 경기 순환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했으니까 틀렸겠죠. 일반 경기하고 이 주택 부분의 경기는 서로 역순환적인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하향 시장에서는요. 직전 이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상향 시장일 때는 과거의 사례 가격이 하가 되는데요. 이게 하향 시장에 있을 때는요. 과거의 사례 가격이 지금보다는 비싸지죠. 이런 걸로 우리가 해봤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하향이라고 그랬을 때 이전에 거래됐던 애들은 지금보다 다 비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가 들어오면 상이 돼야 되고 상이 들어오면 하가 돼야 된다는 이런 논리죠. 거미집 모형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면 우리가 수탄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렴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음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올바른 것은 기역, 니은, 미음.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몇 개가 된다. 3개가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 5문제 정도지만 우리가 이 경제론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가 푸는 문제 안에서 거미집 모형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다루고도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플러스 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경제론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에서는 부동산 시장론에 대한 거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